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학 광장 일대에서는 전야제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이 열립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 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쓰러져간 금남로입니다. 신명나는 풍물 소리에 맞춘 민주평화 대행진이 그날이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역사의 현장을 가득 메운 시민은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왜곡 근절 등을 촉구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왜곡된 것들을 좀 알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5월이 하나 되는 그런 5.18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어요. 제44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5.18 전야제는 다양한 방향에서 추모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인권과 민주, 5월을 상징하는 세 개의 특설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전야제 무대에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하는 연극도 공연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열린 전야제에는 전국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려는 많은 시민이 찾았습니다. 세월호 가족들하고 이태원 가족들이 어머님들을 만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머님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리는 본 행사인 5.18 기념식은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광주에 집결해 5월 희망이 꽃피다를 주제로 한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와 당선인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어제 광주에 내려가 전야제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여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 다른 여야 정치인들도 기념식에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 관련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고 캐물은 뒤 국민이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다른 사건에 비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이야말로 특검을 주장하며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입법부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야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편법, 특혜 의혹에는 국민이 아빠 찬스, 남편 찬스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그리고 외근직으로 근무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송무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로펌에 채용 공고도 없고 채용 직급 담당 업무도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빠 찬스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녀가 거기에서 열심히 근무한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같은 날 재표결도 이뤄질 전망인데 여당은 거부권은 엄연한 헌법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다시 꺼내들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를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여당의 입법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드릴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금으로 메우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막대한 기금을 숙고 없이 들이면 정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청년 공공주택 같은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21대 국회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입법 독주가 있다든지 지나친 법이 강행, 정부로서는 집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통용제 헌법에서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기로 오는 2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당 입장에선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소 17명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등 이미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는 데다 낙선자 변수도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대부분 의원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내심 반란 표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당론을 지키는데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는 없고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에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 주도권 다툼의 성격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다음 달 안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치고 22대 국회 문을 빠르게 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데 법사위나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6월 안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겠다며 개원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다. 6월 중으로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앞선 21대 국회는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끝에 40여일 늦은 지각 개원을 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11개를 가져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사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당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대로 11대 7 정도가 아마 비율이 있다고 보는데요. 운영위는 원내일당, 법사위는 야당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우면.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독식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간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며 우선 협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가 사라지면은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 국토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확보전에 나설 전망이라 이번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거듭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성장의 토대인 R&D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 장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을 추진한 건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꼽았습니다. 2006년 이후 37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확대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며 R&D, 즉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빠르게 증가한 국가 채무를 두고 전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네이버 지분 정리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한국 내 반발 여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 압박에 국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까지 나서 일본 정부를 향해 네이버에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는 보안 체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며 위탁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行政指導の内容は安全管理措置等の強化や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見直しなどの措置を講じるよう求めたものでありまして、委託先管理が適切に機能する形とな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 업무 위탁을 받은 네이버가 대주주로 남아있는 한 라인야후에 대한 보안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총무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 이미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정중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기시다 총리는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렀는데 한국 내 반발 여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라인야후 지분 절반을 가진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은 자민당 간부들을 만나 대응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미즈시마 대사는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면서도 라인야후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추후 조치가 한일 경제 협력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6차 방류는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방류량은 앞선 회차와 같은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 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25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공개한 무기 체계들이 남측을 겨냥한 거라며 대러 수출용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후한 무치함을 규탄하며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입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알섬 방향으로 300km 정도 날아간 뒤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군은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즉시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 측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하와이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에까지 보내서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처음으로 공중전투 훈련을 한 것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어떤 반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사일 발사에 앞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공개한 방사포 등 전술 무기들이 러시아 수출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만든 무기들이라며 서울이 허튼 국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이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러시아와 불법 군사협력을 계속하며 이를 후한무치하게 부인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백일화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행위는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도 딸이 있고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외교 안보 분야 소회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불신하는 것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민 대표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는데요. 어제 열린 법원 신문에서 양측은 PT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어도어 관련 공방. 이어진 법정 신문에서 양측은 PT 수십 장까지 준비해가며 최선을 다해 재판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 대표 측은 이번 사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내부 문제 제기가 이뤄진 뒤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내부 고발 메일을 하이브 측에 보낸 뒤 일주일도 안 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단 겁니다. 또 하이브 주장과 달리 어도어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민 대표의 임은 당사자뿐 아니라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하이브 측은 작심한 듯 법정에서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끈 건 민희진 대표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 사적 대화 자료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근거로 민 대표가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뉴진스와 부모를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 대표가 특정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불렀다거나 6개월 동안 5만 8천 건 정도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언급하며 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뺏기 위해 네이버나 두나무 등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한 것을 두고는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1시간 넘게 청취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31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들렀던 유흥주점에 유명 가수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차 사고를 내기 전 들렀던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에는 일행으로 래퍼 출신 유명 가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수를 포함해 당시 일행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 오늘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순회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김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처음 공식 무대에 서는 자리입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김 씨가 공연에 온 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김 씨의 순회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호중 씨는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던 건데요.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시고 뺑소니한 건 아닌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10일 새벽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뒤 인근 골목길에서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매니저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 거짓으로 자수했고 김 씨는 17시간가량 잠적하다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차를 몰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사라진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뺑소니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끝날 사건이 이와 같이 숨기다 보니까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까지 받거든요.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많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가수 이루는 지난 3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에게 차를 몬 것처럼 진술을 부탁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범인 도피 방조죄까지 적용됐습니다.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도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김 씨가 공황 증세를 보이며 현장을 달아났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상황.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음주운전 입증 여부입니다. 과거 교통사고를 낸 뒤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던 개그맨 이창명 씨는 검찰 측에서 술이 만취 상태였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과 소속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의 CCTV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도 실시했는데 결과는 음성이 나왔지만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 항소심 재판에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 형과 부인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수홍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는 피고인이 의견을 늦게 내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한 박수홍 씨가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 부부는 거의 10년 동안 동생 박수홍 씨의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 이후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음 날 의료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등 4대 개혁 과제를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4개의 과제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행동 동참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하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과 정부의 증원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게 할 것이라며 결국 공공복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집계로는 전공의 수십 명이 복귀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앞선 서울고법 결정에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긴급성 등을 인정받았다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가처분 항소심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번 법정 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태세여서 의정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대 증원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에서 법원은 의대생의 소송 자격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들이 줄줄이 제기한 다른 소송 항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소송과 절차는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고심이 6건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충북대와 강원대, 울산대 등 의대생이 참여한 소송은 4건입니다. 나머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남은 소송에서도 항고심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이번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생 측은 다른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항고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7일 이내 재항고를 제기하면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고 재항고 접수가 통지되면 20일간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절차상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워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6월 중순에야 대법원이 정식으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 2025학년도 대입 계획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소송 절차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넘어서 마감됐습니다. 현재 시간 1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34.21포인트 오른 4만 3.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6.17포인트 오른 5,303.2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35포인트 내린 16,685.97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출 확대 영향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만 명대를 회복했는데요. 정부는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 덕분에 지난달 수출은 14% 가까이 느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수출 개선 효과는 제조업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0만 명 늘며 17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IT 인력 수요 등으로 정보통신도 7만 명 가까이 고용이 늘었고 여행 수요와 화물량 증가로 운수 창고가 입국 관광객이 늘며 숙박 음식도 고용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은 3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업자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식료나 자동차나 기타 기계 쪽에서 증가세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증가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이번에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일자리 시장을 주도한 것은 고령층이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청년층 일자리는 8만 9천 명 줄며 1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이 점차 확대되면서 앞으로 양호한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 방한 관광객 증가와 서비스업 개선으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 민간 소비 둔화에서 이번 달에는 내수 회복 조짐으로 정부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요즘 외식하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식 물가 상승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은 평균 12,000원을 코앞에 뒀고 김밥과 짜장면, 김치찌개와 칼국수 등 대표 외식 메뉴들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낙원동에 다시 문을 연 평양냉면집입니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5,000원으로 전보다 2,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면 하나에 저 정도 가격을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 계절 올 때마다 오르긴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파스타든 뭐 칼국수도 요즘 12,000원 하니까 이건 완전 고기 베이스고. 대표적인 여름 외식 메뉴인 냉면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냉면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54원 오르며 이제 1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 재료인 메밀 가격은 지난달 기준 3,67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떨어졌지만 육수에 들어가는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줄줄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소고기 중에서 양지, 또 사태, 무늬, 뭐 양배추, 양파, 대파 이런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유의 육수, 냉면 육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원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는 다른 외식 메뉴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기준 짜장면과 김치찌개 백반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77원 오르며 각각 7,146원, 8,115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칼국수 한 그릇은 9,154원, 김밥은 3,362원으로 4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먹어도 5만 원대고 아니면 조금 먹는다 하면 보통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정말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 거는 기본이더라고요.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외식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 회의에서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080톤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할 방침입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 매석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 8월부터 멤버십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요즘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눈속임 상술 논란이 불거져 공정거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년 전 멤버십 가격을 올릴 때 쿠팡의 결제창 화면입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가 섞여 있습니다. 무심결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와 멤버십 가격 인상에 함께 동의하는 겁니다. 8월부터 7,89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요즘도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를 연계해놨습니다.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미뤄서 구매하기로 써있지만 신경 써서 보지 않고 평소처럼 결제를 위해 화면을 밀면 멤버십 인상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해지되는 걸 막기 위해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크 패턴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적어도 3번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자사 멤버십 해지 절차는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멤버십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 포기 등 감정적 문구로 해지를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브랜드, 즉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를 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직구 금지 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의 하나로 소비자24를 개편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24의 직구 금지 물품 목록은 물론 관련 상담 메뉴도 신설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LA에서 40대 한인이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이 공개됐습니다. 진입한 지 8초 만에 총격이 가해진 뒤 별다른 응급 조치도 없던 것으로 드러나 현지 한인 사회 분노가 커질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LA 한인타운 주택가. 정신질환이 있는 40살 양모 씨가 이송을 거부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 앞에서 가족을 먼저 만났습니다. Is he in there by himself? Yeah, by himself. Okay. Is there any weapons in the house? No, I don't think so. Okay. All right. Yeah, Does he speak English? Yeah. Okay. First language. Okay. He needs to go to the hospital. 경찰이 양 씨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어 흉기를 든 양 씨를 발견한 경찰이 경고하고 뒤로 물러서던 양 씨가 다시 다가오자 문 밖에서 경찰이 3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이날 출동한 경찰은 모두 9명. 진입 시도 8초 만에 총격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경찰은 수갑을 먼저 채우고 총상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숨을 쉬라고 말할 뿐 공개한 영상 속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총상을 입은 양 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습니다. 총을 쏜 경찰은 인근 올림픽 경찰서 소속 히스패닉계 경관으로
양 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과잉 진압으로 아들이 숨졌고 경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며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최장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드캠 영상 공개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전 시내각은 왜 라파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권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난민 140만 명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 라파 전면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So the trajectory right now is that going into to Rafah, even to deal with these remaining battalions,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a plan for civilians, risks doing terrible harm to civilians.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마스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괴멸시키지 못하면 팔레스타인 강경파의 죽기 살기식 투쟁이 반복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통치를 끝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가 실권을 갖길 원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 라파에서 하마스를 몰아내도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Israel would also be able to kill some Hamas folks. Many Hamas folks would melt away because they're terrorists. They're not really organized fighters in the way that we think about a typical military. 이스라엘 입장에선 휴전도 쉽지 않습니다. 괴멸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마스를 상대로 휴전 협상을 벌여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두 국가 해법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경파가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하마스와 같은 집단이 가자지구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עד שלא יהיה ברור שהחמאס לא שולט צבאית בעזה, שום גורם לא יהיה מוכן לקבל על עצמו את הניהול האזרחי על עזה מחשש לשלומו. 라파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결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세 유럽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선 50여 년 전 파독 간호사들이 주축이 돼 한인회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이 한인사회의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한인회가 마련한 봄맞이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역사 도시 하이델베르크. 우리 가곡 수소나가 울려 퍼집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독일인 여성이 서툰 발음이지만 한국어로 그동안 연습한 노래 실력을 뽐냅니다. 이번에는 K-팝 공연. 한인 2세 청소년들로 구성된 공연팀의 무대에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한인회가 마련한 봄맞이 축제에선 K-팝 공연과 태권도, 시낭송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운 고향의 음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도 함께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요. Ich denke, das bringt die beiden Länder näher zusammen, weil man gegenseitig die kulturellen Errungenschaften gegenseitig genießen kann. 지난 1970년대 중반 파독 간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하이델베르크 한인회. 말도 문화도 낯선 타국에서 한국인들끼리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때 많이 모아도 한 20, 30명인데 그때 유학생이 한 2,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완전히 가족적이었어요. 발전해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인회가 이렇게 커지고.
초창기 한인회를 결성한 1세대 한인들은 세월이 흘러 이제 70, 80대 고령이 됐습니다. 한인 1세대가 일궈온 한인사회 성장을 발판으로 4세대 한인들은 다양한 모임을 통해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오신 파독 광부 간호사 그분들을 이제 산업전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인회를 주축으로 항상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그분들이 이제 연로해짐에 따라 유학생들 와서 사업을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이런 이민자들이 현재 많이 한인회를 돕거나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없다면 저희가 만날 교류의 장애 전혀 없고요. 한인회라는 소속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세대 한인들이 써나갈 동포사회 역사는 어떤 모습일지 하이델베르크 한인회는 부푼 기대를 안고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3명의 시신을 가자지구에서 수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독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인 샤니 루크와 야미트 부스킬라 등 2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이츠하크 겔레덴테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가자지구 근처에서 열렸던 노바 음악축제 행사장에서 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가자지구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전면적인 지상작전을 예고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최근 열흘간 의료품이 반입되지 못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했습니다. 타릭 야샤레비치 WHO 대변인은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라파 국경 검문소를 막아서면서 의료품이 전혀 가자지구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료 반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수 최다승을 거둔 LG 임찬규가 올 시즌 10번째 선발 등판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NC를 꺾고 단독 1위를 지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올 시즌 벌써 10번째 등판. 하지만 아직 1승이 없는 임창규는 작심한 듯 이를 악물고 마운드에서 공을 뿌렸습니다. 시속 100km대 커브로 타자를 유인한 뒤 146km 묵직한 직구로 삼진을 빼앗고 처음부터 끝까지 커브만 던져 방망이를 유도하는 등 영리한 볼 배합으로 KT 타자들을 요리했습니다. 4회 로하스에게 솔로 홈런을 내준 것을 제외하면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피칭이었습니다.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는 7개를 내줬지만 삼진은 5개를 잡으며 1실점. 임창규는 올 시즌 가장 많은 105개의 공을 던진 뒤 6회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5회까지 이미 5점을 내며 임창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 LG 타선은 8회 대거 5득점을 보태며 확실한 승리를 챙겨줬습니다. 지난 시즌 14승으로 국내 투수 최다승을 기록한 임창규가 올 시즌 무려 10번째 등판만에 따낸 값진 첫 승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부분에 대해서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승리가 늦었지만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똑같이 잘 던져서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경기 차 1, 2위 팀이 맞붙은 창원에선 기아가 나성범의 4타점 맹활약을 앞세워 NC와 승차를 2게임으로 벌리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고 대구에선 삼성이 한화의 추격을 뿌리치고 2연승을 달리며 공동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롯데는 두산을 잡고 2연승으로 9위 하나와 승차를 없애고 탈꼴찌 시동을 걸었고 SSG는 8회 터진 하재훈의 솔로 홈런으로 키움의 한 점 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현재 고속도로에는 일찍 나들이길에 오른 차량들이 살펴집니다. 6시 반을 넘기면서 곳곳으로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정오 무렵 절정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니까 출발 시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경기권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돼 있고요. 무엇보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 방향에서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일대 혼잡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상일 나들목 부근입니다. 상위차로 대부분을 막고 현재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들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미 뒤쪽으로 6km 구간이나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와 함께 넉넉한 마음가짐 챙겨주시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신다면 현재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빠른 속도로 정체 증가합니다. 이제는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서해대교 부근에서도 짧게 주춤하겠습니다.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향하신다면 초월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힘겹겠고요. 뒤따르는 정체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 부근에서 살펴집니다. 양재터널 부근까지 6km 구간은 긴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모처럼 비 소식 없습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초여름입니다. 서울이 26도, 강릉은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합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영동은 바람이 강합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가는 분들은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청주가 14.5도, 대구가 12.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6도, 세종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